자, 그럼 문호개방과 메이주신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근현대사 부분을 할게요. 일본의 근현대사는 아주 출제비중가 되게 높은데요. 이제 일본의 근현대사 시작을 이제 그 회대 내야로 보죠. 그래서 1853년에 미국의 도민도 현대사령이었던 회디가 군함. 그때 일본 애들은 이제 흑선이라고 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예전에는 목선이었는데 얘네들은 철갑선이거든. 그러니까 철갑선은 이제 뭐냐 표면에 검은색 칠했나봐. 그래서 흑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에도만 입고 우라카까지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국서를 전달하죠. 받아주지 않으면 뭐예요? 한번 터지겠다. 폭탄을 포함해주고 가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면 1년 뒤에 와라. 그럼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래서 1년 있다가 수용을 해서 1853년에, 4년에 미국과 합친 조약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 미국과 그 조약은 두 개가 있죠. 1853년에, 54년에 체결한 미일, 합친 조약과, 그 다음에, 좀 있다가 58년에, 그 체결한 미일 소통상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일 합친 조약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미일 소통상의 조약의 그 내용이 차이점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 좀 일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미일 합친 조약에서 이제 그 막부는 다인과 이제 그 막부 신뢰도의 의견을 줘요. 그래서 막부는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면 진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전에 아편전쟁을 한번 봤잖아요. 상황에 한포의 그 우수성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일본이 그 공세정책을 했다고 해서 세국정책을 해도 모든 걸 다 닫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외국산 그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그 매년 보고서를 받아. 그래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과 싸우면 100전 100패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정과 다이모어도는 이제 양이동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결국에는 미국 측이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막부 의견대로. 그래서 그 미일 합친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포성 구조, 그다음 식품 연료 식수의 공급. 왜냐면 이제 미국이 그 일본을 개항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일본 자체보다는 어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중국. 그러니까 중국 가려면 기항지압조약.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석탄을 싣고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석탄을 할 수 있는 적탄소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영상한 주제, 그 다음에 두 개 개항을 하죠. 시모나와 하코다타를 개항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그 다음에 1858년에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미일 수호통상조약의 배경을 보려면, 그 당시 미국 영사였던 그 타우젠트 페이스라는 사람이 그 제한적 개방 말고 두 개 한 거 말고 통상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태평천국 같은 이제 난들이 이제 이때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막고 있자볼 때는 만약 잘못하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리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맞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막고는 통상제한 체결했으면 그냥 체결했으면 되는데 안 한 짓을 하죠. 안 한 짓을 하다 큰일 나는데 청와국에게 치원을 요청해.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많은 그 정치적으로 동의 얻기 위해서 그 상식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했는데, 문제는 청왕이 이것은 거부를 해버린 거야. 그 양념적인 어떤 그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거부를 하고. 그런데 그 당시 다이도라는 분이 보통 이제 국무총리는 노준이라고 해서 노준. 근데 다이도는 임시직인데 대빵 권한을 강한 다이도가 있는데, 이 나왔을 때가 청와대 치여 요청해서 근데 청와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을 가낸 거예요. 자, 이걸 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양념자들이 비판을 하면서 좀 명분을 제공한 거죠. 천황만을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막부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막부는 저희들의 정치 참여 금지했던 토자마법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또 뭐냐면 정치 참여 길을 또 열어줬다. 근데 의견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나왔으니까 좀 가정 부분에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통상조약 내용을 보면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 불평등 조약이 미국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뭐냐면 너와 나와 같이 하죠. 안사이 5개국 협약이갖고 그 당시 이제 5개 국가도 또 불평등 조약인데 이 불평등 조약 체계가 언제까지 가냐면 1911년까지 가요. 네. 그래서 이제 11년에 가서야 요때 이 불평등 내용이 다 없어져. 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요구하거나 가내나 나가기 보고 5개의 통상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 계약적 미국인이 거주하는 걸 허용하고 상업활동을 통해 외국인이 에도와 오사카에 거주를 허용하고 그 다음 치해법권을 인정하죠. 치해법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해법권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장한 게 뭐야? 일본은 법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에 정근대적인 나라일 때는 도저히 못 믿겠다. 자국민은 일본 재판 중에 세우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근대적 법과 제도나 이런 것들 도입을 하게 되는 배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세자주권을 상실했다. 이때 간세자주권 상실은 협정간세. 협정간세는 뭐냐? 이 아편전쟁 남경주의도 있지만 간세를 매길 때 자국이 인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뭐죠? 서로 상대가 협의해야 돼. 이 협정간세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미일소송상조약에서 이제 막부가 한국의 취업 요청을, 취업 거부를 거절하는 걸 보고 곳곳에서 양위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양위운동이 종황과 결합이 되죠. 그래서 예전 종황과 양위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 종황과 양위가 뭐예요? 결합이 돼요. 그리고 이 종황 양위가 어디로 나가죠? 반막부 운동으로 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반막부 운동이 이제 확대되니까 이 반막부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실권자였던 데로 이나우스케가 그 당시 이제 많은 종황 양위론자의 사회적 지분을 죽이게 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세이 대옥이라고 해요. 안세이 대옥. 근데 이 안세이 대옥 때 누가 죽었냐면 그 당시 이제 누구야? 이토 시노부미의 스승이었던 요시다 소인이 죽게 돼요. 근데 요시다 소인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조슈련에서 양명학파고요. 그 다음에 종이 양의의 어떤 선구적인 어떤 사람인데 그 제자는 유명한 사람 많아. 그래서 이제 보통 메이주시의 상벌점 기토 다카요시 그 다음에 기토 다카요시보다 좀 나이가 어리지만 그때 젊은 이토 시노부미 있었고요. 그래서 기토 다카요시와 이토 시노부미는 몰래 유럽까지 가서 영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이 죽었더니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마가토 아리토, 예전에 나중에 군부 장관이 됐던 다카스키 신사코 같은 뭐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시다 소인이 죽을 때 목을 잘라서 죽을 거예요. 참을 날인데 참을 할 때 죽는다도 좀 약간 품있게 죽였어야 했는데 그냥 빨리 다 벗겨놓고 옷을 다 벗겨놓고 그냥 무참하게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또나 이 제자들이 와갖고 자기 스승의 목 잘린 모습과 막 험하게 죽는 모습 보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제가 싸움하고 대강 막 울고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누굴 죽였죠? 그 당시 이제 실권자였던 이 나우스키를 죽여버린 거야. 그때 젊은 그 당시 이토시노부미가 가담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배경을 갖고 이제 친막부 인사와 서양인으로 학살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종합양파들이 막 태활동하고 정신이 올라가고 거기에 사스마론이나 조수련들이 가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부에서 당황스러운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 양운동을 좀 뭐냐면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부에서 내걸었던 게 뭐냐면 공무 합체 운동이에요. 네. 여기 공이라는 건 뭘까요? 공가죠, 공가. 무라는 것은. 네. 이것은 막부죠. 그래갖고 이제 이 공무 합체 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 종합양파들이 분열이 돼요. 그 다음에 종합양파들의 주요 중심지가 어디냐면 사스마 변하고 조슈련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자, 이
공화체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종합양이파들이 분열되죠. 자, 종합양이파들이 이제 분열인데 종합양에도 온건파가 있고 강력파가 있어요. 그래서 온건파는 대표적인 면이 어떤 편이에요? 사스마죠. 강력파는 대표적인 면이 뭐죠? 조슈론이야. 그래서 공모합체 운동을 해갖고 좀 전에 정치에서 배제했던 청원이나 공과세력들 끄집어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괜찮다. 여기에서 뭐야?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잠시 일부 맞고 손을 잡고 청원도 그 당시에는 메이지 청원이 아니라 고다이브 청원이 돼갖고 메이지 청원이 전에 있어. 야, 고메이 청원이다 분명히. 그래서 이 고메이 청원도 괜찮다. 그리고 공과세력도 정치 배제됐는데 됐잖아요. 다 수를 찾아요. 네. 요게 이제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진파들은 이제 반대. 네. 조수포는 극진파하고 그다음 공과세력 중에 여기 공과로서 이제 그 청원을 보좌하는 신하들 말하는 건데 요 중에 극진파 일부가 가담을 하죠. 그래서 사스마당과 조수종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그 조수종은 그 당시 이제 이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해요? 그 당시 청왕이 있는 교토를 공격했어요. 교토를.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번을 뭐라고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카 시타몬 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18 정변이라는 게 있었고. 자, 이것은 이제 그 사스마변하고 조수면이 또 뭐냐면 충돌해갖고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김모해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수면이 이제 반격을 해갖고 패배를 했죠. 요게. 그래서 결국에는 조수가 패배를 하고 그때 이제 사스마 변하고 마쿠가 결합을 해갖고 제1차 무슨 것들이 일어나죠? 제1차 조슈 정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조슈가 패하게 되죠. 그리고 조슈 내에는 그 급진파들이 다 제거돼요. 그래서 급진파에서 몰려나간다? 옹목파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한때는 이 공무합체 운동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또 다른 변수가 터졌죠. 이것은 외국의 개입이죠. 이쪽 보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제1차 조수정변을 해서 조수변 내에 양인파들이 처벌되고 마크에 보면했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때 서양이 이제 반격이 일어나요. 먼저 시모노세키 폭사건, 이게 시모노세키 폭사건은 누구하고 관련된 거죠? 조슈변. 그래갖고 그 당시 조슈변에서 시모노세키에 있는 한국을 이용해서 서양의 4대 사국 연합원들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고 패할 사건이다. 그 다음에 사스의 전쟁은 뭐냐면 그 사스마변에 일어나는 남아홍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남아홍기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시마즈 하시미스 이등이 기하는 도중에 요코하마 교회에서 남아홍기 충내서 영국 상인들이 행렬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스마 병사들이 이들 살생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보국 운동을 받게 되죠. 사스마 영국 간에 전쟁이 난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죠. 그래서 이런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과 사스의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종합양인들이 다시 자극이 된 거야.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예전에는 종합을 바꾸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양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왕철비 시작. 그래서 타막운동을 했잖아요. 네, 이게 방향인데 근데 이 두 번에 걸쳐서 맥락이 깨지고 나서 양해는 버리게 되죠. 양해.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양해해서 안 된다. 외국인이 세야 되는
일본인의 특징이 또 뭐예요? 강하면, 심히 강하면. 심해. 순종하잖아, 금방. 그 양인이 뭐냐면 뭘 내세우냐면 종항을 내세우고. 그러면 그 서양이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강화시키려면 막 끊어요. 방해 뭐야? 타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항 양인파들이 양인을 버리고 종하고 나가고 그 뭐냐면 거꾸로 이제는 예전에는 세국 정치를 했는데 뭘 주장하죠? 적극적 통상 정치. 그 막구하고 펼치는 부분이 있는데 막구는 좀 약하고 이제는 종합파는 뭐야? 강하게 통상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완전 180도 달라져. 태도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토막 운동을 볼게요. 토막 운동은 막구 타동 운동인데 거기에 보면 사스마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사이로 다카모리 같은 오코보 도시미치 같이 급진파들이 또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급진파가 있고 조슈군도 원래는 그 급진파였다가 옹호파였다가 다시 급진파가 가요. 그래서 제1차 그 조슈 정도 이후에는 옹호파가 잡다가 다시 급진파로 그래서 다가스키 실사쿠가 이제 하동무사 기병대를 조직을 했다. 요때 이제 기병대라는 것은 주의할 것은 우리가 말 타는 기병대가 아니에요. 이 기병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본 사무라이 군대가 아니라 일본 농민이나 상인들 해놓고 새롭게 신식군대야. 상인이나 농민들로 구성돼 신식무기로 하는 신식군대를 했죠. 기병들 조직해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번정을 장악했다. 그래서 조수문이나 사스문은 이제 그 안에 번정안에 정치대로 바뀌었죠. 뭘로? 급진파로, 공무원파에서. 그래서 이들이 원래 사회가 안 좋은데 사회를 중재하려면 뭔가 중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 나섰냐면 그 당시 사카모토 노마가 나왔어. 이 사카모토 노마는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입지전전 인물 중에 2명이 있거든, 일본 역사가. 입지전전의 인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 첫 번째는, 도요토미 시데요시. 또 하나가 샤카모토 노마야. 샤카모토 노마가 제일 인기가 많아.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그래서 이 샤카모토 노마는 조슈와 사스마 연합을 중재를 해줬죠. 문병연합. 이걸 무슨 군사동맹이냐면, 사초 군사동맹. 네, 외워두시고요. 근데 이 사초 군사동맹은 공개동맹이 아니라 뭐예요? 비밀동맹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박군은 사스마가 자기 편인 줄 알았어. 근데 이미 뭐죠? 조슈아의 건합을 조슈는 자기 적이고. 그러니까 조슈에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정면 인도하고 급진파 중앙양인파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이제 박군은 제2차 조슈정도 계획을 해요. 그리고 사스마 변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사스마 변은 이미 권력이 바뀌었죠. 거절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조슈변 제2차 조슈변은 사스마 병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막부 단독이에요. 근데 막부군이 그 당시 그 사스마 병의 기병대에게 깨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부의 정치 권위와 군사력이 어떻게 될까요? 상실되죠. 예, 이제 막부는 이제 혼자 이제 의지하기도 힘들어.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군사 약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과정에서 막부가 서강께 해서 마지막으로 받아들였던 게 뭐냐? 이게 대전공안이죠. 대전공안 별표 하나 쳐도 돼요. 자, 고메이치원을 줬고, 고메이치원은 처음에는 막부하고 대립했던 인물인데, 나중에는 이제 친막부 세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공막지 운동위에. 그 친막부 세력인 고메이치원이 죽고 나서, 그 어린 메이지치원이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메이지치원 주변에 혁신파 공병들, 그러니까 공간 세력 중에 좀 약간 혁신적인 세력들과 조슈군과 사스마의 종합양의 하강무사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면서 정치를 주도권을 하니까 사카모토 노마가 또 나가서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도국가 중심 연방 공공 계획을 주장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보시면 공의정책론이라고 보시죠. 이거야. 공의정책론은 뭐냐면 그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처럼 한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막은 있지만 뭐예요? 의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같이 하잖아. 마찬가지로 그 일본에는 의회는 없지만 그 당시 여권이나 막부가 같이 모여서 정치를 하자. 이게 대의 정치, 그 공의 정치거든요.
이 공의정책은 나중에 일본 링컨 사상에 영향을 줘요. 예. 자, 근데 그것을 사카모토 노무아가 건의하니까 그거에 수용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막부의 문제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같이 모여서 정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 중심이 누가 강해? 막부가 강하니까 막부가 주변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중공화를 제시하고 청왕이 그 수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정치 참여했던 이제 조슈론이나 사스마고는 그 막부 같이 정치할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막부 세력을 이제 중앙에서 쳐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왕정 국부로 선언해요. 그래서 이제 막부를 폐지하고 삼직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쇼군의 간이와 영주를 다 조중에 몰수하는 레도 막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멸망하는데 그때 이제 막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막부의 자녀 세력하고 이제 세종국의 싸움이 나는데 요때 그 뭐냐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오신전쟁, 무진전쟁. 그래서 이따가 오사카에 있는 요시노부 금방 항복을 해요. 이 마지막 조국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빨리 항복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래도 통원한 인생을 보냈어요. 근데 요시노부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세력들은 계속 반란을 일으킨 거야. 결국 그 통원한 1년 걸렸고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제 중앙 권력이 장악한 거는 1868년이 되는 거죠. 요거와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표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보죠. 메이지 유신 넘어갈 때 좀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308페이지인가? 307페이지. 네, 307페이지. 자, 기획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약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 부분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그 다음 분. 1858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의 치커 문제를 계기로 막부와 조한양의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 전면에 드러났다. 막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안세이의 대옥으로 불리는 강경 탄압적으로 대응했다. 그래도 막부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자 막부 측은 1823년 무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반막부 운동은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슈의 반막부 정권이 수립되고 사스마 조슈 동맹이 성립하면서 반막부 운동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결국 막부는 반막부 세력의 도전의 위협을 느끼고 도쿠가와 가문 중심의 봉건 연방제 계획을 받아들여 대정 봉환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막부 세력은 왕정 복고 쿠데타로 대응했다. 자, 여기 좀 볼게. 이제 그 사스마 조슈 동맹은 무슨 군사 동맹이라고 하죠? 사초 군사 동맹. 그 다음 1863년 그 무력 행사했던 건 뭐냐면 앞에 이제 이 사스마전하고 막부가 연합을 했잖아요. 그 반발하고 누가 공격했다고 했죠? 조슈련이 공격했던 당한 사건 있죠. 이게 8월 18일 정전이라고 하거든요. 김유해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도쿠가 가문 중심 봉건 연방에게는 뭐죠? 공의정체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밀수통상조약인데 시무당과 하쿠다타의 계약, 제한물 허용, 영사주의 허용. 자, 요건 뭐와 관련된 거죠? 1854년에 맺은 밀합친조약이죠. 그래서 밀합친조약하고 밀수통상조약 구별을 해주세요. 암기해 주시고요. 한 두세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시간문제를 불러준다고 그 사이코 닦아보니까 사이다 전쟁이 났다. 이건 아니죠. 정한동화 관련되고 시간 문제와 관련돼갖고 그 다음에 양이 조각양이 운동들이 확산되니까 이 나우스키가 무슨 것을 했다 했죠? 안세이 대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디귿이 어디로 붙여놓은 거야? 네, 조각양이. 자, 조각양이 운동의 실패로 세국정책 폐기되고 그 다음에 그 개국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네. 자, 조각양이 운동의 실패로 세국정책이 폐기되고 개국정책이 전환됐다. 이게 정확히 근데 디귿 운동이 실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종합양의 운동이 나중에
프랑스, 아니, 중앙연구원이 나중에 이제 외국과의 공격을 받고 패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격이 변한 거지. 양이가 떨어지고 뭐가 나온 거죠? 종황이 떨어지고, 종황만 나오고, 이것이 이제 그 개국 정치 넘어가는 거지, 실패 자체가 틀린 거예요. 폐기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어렵죠? 이제 틀린 거 나왔어, 틀린 거. 예.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리을이 대전공안인데, 자, 리을을 공개시키기 위해서 막부는 조정 간의 그 개선을 통한 공무합제물을 제외한다. 공무합제는 안세 대우 이후부터죠. 이 나우스 때가 암살되고 나서 양용도 이제 급격화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공무합제 운동이 있고, 그 다음 이유는 사카모토 로마들이 제안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개혁을 다 진행됐다. 맞죠? 이걸 있는데 사카모토 노마하고 이제 아타스 일본사인데 대학 일본사는 도사전주라고 나왔어. 도사전주였던 야마도치 토요시게가 나왔는데 둘 다 맞아. 왜냐면 그 사카모토 노마가 도사번주의 신하예요. 그 밑에. 그러니까 이제 도사번주 야마도치 토요시게 시켜가지고 실제로 실무자 사카모토 노마가 그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카모토 노마는 대전공안, 또 하나는 사초 군사주의운동이에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도사병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야. 이게 12년 기초 문제인데 제 생각에 하나하나가 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자, 메이지 유신의 이후 근대화 정책과 관계가 적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대전공안 이건 아니죠. 메이지 유신 이전이죠. 세 번째가 뭐 사회평등 지조개정은 맞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아프란스 1번자를 볼게요. 자, 그 웹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막부가 이제 개항이 시한 정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46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독과 막부는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도쿠가와 마쿠는 페리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심각한 움직임을 보였다. 페리 내양 사실을 조정에 알리고 다인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마쿠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페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취한 방야. 조정과 다인녀들 사이에서는 오랑캐의 서양 세력을 쫓아내야 한다는 양이론이 우세했다. 이듬해 1월, 페리가 7척의 배를 이끌고 에도만 안으로 다시 입항하여 답변을 재촉하자 결국 막부는 그의 요구를 수용하여 1854년 3월 미일 허친 조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시모다 하코타테의 기한과 제한무역의 허용, 표류선언의 구조 및 물자 보급, 영사주재 허용, 미국에 대한 치외국 조약이었다. 막부는 그 뒤를 이어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와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 체결로 서양에 대한 문호 개방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1857년 12월 미국의 초대 영사로 부임한 타운젠드 해리스는 제한적 개방의 불만을 갖고 통상의 자유화를 주장했다. 해리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막부는 고심 끝에 1858년 2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을 약속하고 7월 29일 정식 조인했다. 이 조약은 기항장을 5개, 요코하마, 하코타테, 니가타, 고베, 나가사키로 늘리고 무역의 전면 자유화 및 협정 방세 채택, 외국인에 대한 영사재판권 인정 등과 같은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막부는 다시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개국으로 일본은 서양 열강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 편이 뛰었다. 에도의 서양의 외교관들이 주재하게 되었고 개항장에서는 서양과의 무역과 문물 교류가 확대되었다. 초기의 무역을 보면 생사와 차가 주요 수출품이었고 모직물, 면직물, 무기 등이 주요 소유품이었다. 생사의 수출이 증가하자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했으며 외국에 비해 가격이 낮았던 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 그 결과 민중들의 삶도
커다란 변동이 휩싸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개항애들이 반대해서 이제 그 중앙양에서 확산돼서 계기가 돼요. 이 중앙양까지. 왜냐면 개항의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 왜냐면 그 당시 일본하고 이제 유럽에서 금은의 유출, 금은의 비율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은 1대15, 근데 그 일본은 1대5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금값이 싸죠. 그러니까 이제 대적으로 뭐냐면 은이 들어오고 대신에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금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가 상승, 생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필요한 물자들이 완전 즉시 다 빠져나가요. 네, 물가 상승하고 물자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수출품이 산술 직송이 되면서 경제의 유통 구조도 붕괴돼요. 그러니까 수출은 수입보다 더 초과했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어 일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양이파제 통상 초창기 때 통상을 반대했다, 개국을 반대했던 이유예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메이준시 넘어갈게요. 메이준시. 자, 메이준시는 되게 중요하죠. 여기 아마 거의 집중이 나왔는데 별과 3개 쳐놓으세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읽었네. 제일 중요한 막국말기의 정치운동 안으로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다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시냐면요 148페이지 또 보세요. 네, 요거 읽어볼게요. 1858년 미일수호 통상조약의 직허 문제를 계기로 국내의 정치적 갈등이 전면에 드러났다. 막부는 통상조약 체결을 결정하고 천황에게 직허를 요청했는데 고메이 천황이 이를 거부했다. 이상묵했던 천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막부 최고 책임자인 나이로직에 취임한 이 나우스케는 통상조약 조인을 강행했다. 이러한 막부의 태도에 대해 양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비판을 함으로써 북부가 막부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막말의 반막부 세력은 존왕양이론에 입각하여 막부를 비판했다. 존왕양이론은 도쿠가와 후비, 미토학파의 명분론에 입각한 존왕론과 파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양이론이 결합한 것이다. 원래 벨기에 논리였던 존왕론과 양이론은 통상조약에 대한 천황의 거부와 이를 무시한 막부의 결정을 계기로 막부의 개국 노선을 비판하는 주장으로 통합되었다. 막부는 반막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처음에는 난세의 대우로 불리는 강경 탄압적으로 대응했다. 이 나우스케는 양이파 인사들을 체포하여 사형을 포함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막부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1860년 3월 이 나우스케의 암살 사건이 발생했으며 친막부파 인사와 서양인들에 대한 테러가 확산되었다. 과격파 존왕 양이론자들은 천황이 거주하는 교토에 직결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했으며 1865년 대표적 공무원인 조슈에 양이론자들이 득세하면서 한층 세력이 강화되었다. 한편 막부는 존왕 양이론을 억압하기 위해 조정과의 관계 개선 정책을 회했다. 그 일환으로 막부는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가지노미야와 14대 쇼부 슈쿠가와 이에모치의 결혼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막부, 조정, 친막부 세력, 반막부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정세는 1864년 막부 측이 무력을 행사하면서 급변했다. 1863년 막부는 군사력으로 교토에서 존왕양이파를 제거했고 1864년에는 존왕양이파의 교토 탈환 시도가 실패하고 막부가 1차 조슈 정권을 단행하면서 무력에 불복한 조슈본이 존왕양이파를 척벌했다. 잠시 주춤했던 반막부 운동은 조슈의 도막파 정권이 수립되면서 다시 활기를 얻었다. 조슈의 도막파는 양이론을 포기하고 격국 노선을 취했으며 군사력 강화를 표했다. 1866년에는 조슈, 사스마 양대pon이 동맹을 체결하면서 도막운동은 한층 힘을 얻었다. 막부는 도막 세력의 도전의 위협을 느끼고 사카모토 류마가 제안한 도쿠가와시 중심의 공권 연방제 계획을 받아들여 1867년 10월 4일 대정공원을 단행했다. 막부의 의도는 반막부 세력의 요구를 부분 수용하면서도 도쿠가와 가문의 정치적 유상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막부의 조치에 대해 반막부 세력은 12월 9일 왕정복구 쿠데타로 대응했다.
사스마 조슈 연합군은 천황의 궁정을 장악하고 천황의 이름으로 왕정 복구의 대호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막부의 폐지와 삼직의 설치, 장군의 관직 사용과 영직 몰수가 결정되었다. 260년간 계속되었던 도쿠가와 막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반막부 세력이 주한 신정부는 도쿠가와 세력의 종속을 주장하는 친막부 세력의 저항에 직면했다. 결국 사스마 조슈 연합군과 도쿠가와 군이 도바 후시미에서 충돌하면서 고신전쟁이 발발했다. 신정부군은 초반부터 군사적인 우세를 유지했지만 전쟁은 다음해 5월에야 종결되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외국을 대표한 중앙 양익파들이 그 당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149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조슈 도마파는 양이도를 포기하고 개국노도를 취하며 군사를 강화했다. 아까 그 오다 관련된 부분이 지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양이도를 포기했다고 해서 종합 양이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예. 종합과 양이 중에 어느 걸 포기한 거죠? 양이만 포기하고 종합을 내서 그 타막에서 몰려나, 그러니까 그 종합을 내세워서 그 뭐냐면 폐쇄 세국에서 몰려 나갔다고 보시면 되죠? 대항으로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예. 자, 그래서 요게 아마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 아탄사, 일본 사람, 요 부분이 이제 근거돼갖고 오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시를 볼게요. 자, 메이지 유시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안 나와요. 기준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그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봐줘야 되겠죠. 자, 특징은 뭐냐면, 하천 부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네. 하천 중심과 부사 중심으로 했다는 거. 이거 중국 양원동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 관료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메이지유시 3걸 해가지고 3명이 있어. 그러니까 1세대 그 뭐냐면 청년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코 도시미치, 그 오코 도시미치는 공가를 대표하는 부친파 공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기도 다카요시, 이거는 조슈면 출신이고, 사이오다카모니, 사이오다카가 어디죠? 사스마. 그러면 이토시도공이는 어딨냐? 이토시도공이는 거기에 신분을 했어요. 기도 다카요시도 이제 빡가졌지 아직까지는 큰힘은 아직 잊지는 못하고 중요한 비중 참여를 못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기억할 게 이제 메이지유시 몇 년에 났죠? 아주 기본적이냐? 1868년. 해외 그 내용은 몇 년에 났죠? 1853년. 요거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메이지 정권 1868년에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수도를 교토의 에도로 이렇게 옮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청왕이 5개조 서문을 발표해요. 이 5개조 서문은 이제 형식이 뭐냐면 청왕이 신에게 맹세하는 형식으로 반포해서 청 정책 기본관을 지금 정했는데 이 5개조 서문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을 보면 1번 널리 해이려서 모든 일을 공론에 결정 지을 것. 2번 상황나오고 국가의 시책을 활발히 펼 것. 3번 강군에게 서민의 이익까지 그 뜻을 표기하여 인심을 나타내지 않을 것.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 2, 3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평공주제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죠. 예, 뭐 의회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혼자 정치하지 않고 뭐죠? 여러 사람들 위도부터 아래까지 다 의견을 수용해갖고 정치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줬던 것은 에도마고 말기 때 무슨 정치로? 공의정치론이죠. 이 공의정치는 뭐예요? 막부와 그다음 번이 같이 하자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 사람이 모두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정치 의도가 있어. 왜 이런 그 구조를 집어넣냐면 그 다음에 에도마고 말기 때 에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많이 세각됐어. 권위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차지했던 메이지 세븐 정권들은 일단 에도 정부를 계승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해지니까 그 말 듣겠어요? 신이 있어도 권위가 없으면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멀리 포용해서 그 사람들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야.
이 공의정치의 그 구조를 끄집어낸 거죠. 예. 그래갖고 자기 정통이었던 에도 마쿠가 주장했던 내용을 자기들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집어넣은 거야. 다만 여기에서 좀 변했던 건 뭐냐면 마쿠 그 범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다 집어넣은 거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자유민권운동. 이거 1920년대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영향을 줘. 왜냐면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죠. 원래는 이 정치적 목적에서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집어넣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후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유민권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1920년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이끌었다는 거죠. 예. 그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잘못된 예의 풍수를 버리고 천수의 공부를 근거할 거. 자, 잘못된 예의 풍수를 버리고 그 천수의 공부를 후에 이제 문명기하도에 영향을 줬다. 풍수과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5개 소문을 발표하고 또 서민생활 단속하기도 또 오방기시 같은 거 해요. 유교적 구도를 강조하고 민중의 소유를 금지하고 기독교 사교를 강조하고 등등 있고요. 자, 정치를 좀 보면 가이카게시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그 뭐냐면 키워드는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 복고와 혁신이야.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이제 주소층은 배움을 할 때 복고와 혁신을 내거라. 자, 방향이 복고는 어디죠? 복고는 어디를 부과하는가요? 복고에 대해서 뭐예요? 네. 청원 중심. 청원 중심이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요? 야마토 정통. 그래서 야마토 정통 보면 무슨 죄가 있었다고 했죠? 이가 활성제가 있죠? 그대로 복구시켜. 그래서 이제 이 신기간이나 태정간이나 태정 대신간에 그 성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혁신은 뭐냐면 근대 공부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고와 혁신하는 자체가 사후 뭐예요? 배반적이죠? 이유 배반적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근대하는 과정, 유럽의 근대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사회가 주도를 했어요? 시민사회, 시민들이 주도했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시민이라는 계층이 있어 없어요? 계층이 없어. 그런 계층도 없어. 그러면 시민사회를 중심한 그런 혁신적인 근대화를 가능할까? 못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그럼 위에서 해야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상징적 존재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주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권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상징이 없어. 하루 무사기야. 얘네들이 뭐다. 내가 누구야? 듣보잡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권위 있는 인물이 뭐야? 그러면 소문이 없죠? 그럼 그 다음 권위 있는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청왕이 나잖아. 근데 백성은 청왕을 잘 몰라. 그래서 청왕을 내려오고 청왕을 신호 만들고 그 다음에 청왕을 이제 행사를 해갖고 백성들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복고를 내죠. 이게 청왕을 중심으로 복고제기. 그래서 청왕을 구신정으로 해서 뭘 할까? 근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식 근대하죠. 그런 측면에는 메이저 유신 그 주도층은 사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뭐냐 시민사회 없는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근대화될까?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청왕이라는 복고 정치를 구신점 삼아서 근대화를 받아들인다. 그때 일본의 국내에서 이 맥락에서는 복고와 혁신은 이율 배반적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분이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유령제를 봤던 태정관제를 실시를 하고요. 아까 이간 활성제라고 했죠? 이간 중에 태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에도의 명칭 도쿄 개명하고 에도성을 한국 샀고요. 그 다음에 메이지를 개혁해서 1세이론. 1세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한 청왕에 한 가지 연을 쓰죠. 그래서 메이지, 민년, 이렇게 이제 쇼와 민년, 이렇게. 그럼 참고로 중국에서는 일제이도제가 언제 시작됐죠? 명나라 때, 명철시대 때 이제 실시했죠. 자, 개혁을 보면, 그 개혁을 성공하려면 구신점이 있어야겠죠. 청왕을 중심으로 구신점이 생기고, 그리고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야지만 빠르게 개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일본은 정통적으로 어떤 국가예요? 지방 분권 정사였죠. 물론 이제 에도 시대 때 약간 중앙 집권했지만 상대 우리나라 볼 때. 그러면 지방의 권력을 수통합을 해서 중앙 집권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래 입법문제 확립한 다음에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 중국 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냐 이게 핵심 과제였거든요. 자, 그럼 정치적으로 보면요, 판적 봉화 정책을 했다가 폐벌 치원을 하죠. 자, 먼저 판적 봉화는 뭐냐면 먼저 뭐 다 없애자고 하면 반발이 많으니까 먼저 이제 가동의 단계로 판적 봉화를 해요. 판은 여기에서 뭘까요? 판은 각본의 영지죠. 영지. 그 다음에 적은 뭐죠? 호적, 영민이죠. 자, 판과 영기와 그 다음에 호적을, 영민을 누구한테 준다? 네? 청와대에 준다. 중앙에 갖다 바친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갖다 바치고 실제로 그 번을 지배하는 사람은 직원사는 누구냐? 그걸 이제 딱 명칭만 바뀔 뿐이지 실제 번호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게 폐변치입니다. 자, 그 폐변치를 하려면 이제 반발이 많을 거예요. 반발을 넓히기 위해서 일단은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폐변치는 되게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요. 그래서 사스마나 조슈련, 도사련 병력들을 중앙부에 편입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번에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구번주들, 예전에 다이모드를 지변사에 파멸시키고 도쿄에 이주시킨 다음에 정부에서 일일이 관리나 부지사를 임명해서 그 행정을 맡기죠. 그리고 번을 완전히 해체시켰거든요. 그래서 뭐를 만든 부와 청로 개편을 시켰죠.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3부 72년도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다이모드 번들 한 줄이 만들어서 하나의 현을 만들거나 또 떼갖고 천을 만들거나. 근데 자기가 이제 예전에 메인 유신을 주도했던 변들 있죠. 그 변들 그대로 살아남아. 그 번의 이름이나 번의 구역이 살아남고 자기하고 말 안 들었던 번들이나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은 번들 다 해체 모시죠. 네. 그래갖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메이지 유신을 참여했던 사스마, 조슈, 도스 같은 몇 개 번들 유시와 번벌 정권이 정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 계속 가게 된 1차 대전 전까지. 예. 그래서 이런 반발이 좀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특권들을 폐지시키죠. 자, 일단 본벌적 특권을 폐지시키고요. 신분제기업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자, 신분제기업을 한다. 그래서 사회평등을 조치를 하죠. 그래서 공가, 다이고, 그다음 일반 무사사족들, 평민들을 새로운 통일구조로 이제 작성해서 편성을 해서, 그래서 법적 평등을 이룬다.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들고요. 평민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예전 서문 평민들이 살만하지 못했죠. 서울 살고 있고, 그 다음 거주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고, 그래서 예전에는 농민들 항상 깜빡 파고, 사무장이 뭐만 했어요? 칼만 쳤죠? 예. 자, 그 다음 문무 관리되는 걸 허용하고, 신문과의 통혼을 허용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빼졌지만, 폐도령을 폐지했어. 폐도령. 폐도령이 뭐야, 폐도령? 칼을 차는 거. 칼을 차지 못하게 했어. 근데 이게 사무라이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야. 왜냐면 사무라이 심리적 징표가 뭐예요? 칼 차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나중에 사족관련이 일어날 때 이것도 하나의 배경이에요. 원인이. 자, 그 다음에 징병령을 실시했는데 징병령은 이제 국민국가 형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했고, 그리고 조슈명이 이제 다카스키 신사코가 기병대를 조직했다고 했죠? 기병대가 큰 사냥을 했는데, 기병대의 구성원들이 상인이나 노동인들, 근대적인 어떤 신식무기로 이제 무장한 부대였는데, 이런 신식무기로 무장한 근대적 어떤 군의 필요성, 그리고 신분제 개혁, 목적을 했다. 징병제를 실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군대 가시면 다행이지만, 계급안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그리고 또 뭐냐면 징병제를 실시하면 내가 국방의 의무를 할 만큼 이제는 국가의 국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국방의 의무를 하면 그만큼 또 뭐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국민국가의 어떤 형태에 큰 영향을 주고 국민의식의 형성을 주는 게 징병제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국민 개병주의가 근대의 군대를 약속하고요. 그래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상관한 3년 번역을 복무하고,
그 서양식 장교 훈련을 받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병무성을 육부성과 해부성을 분리시키고 참모부 신사관 황병제도.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형성된 근대적인 군대는 어느 전쟁 때 크게 발휘되냐면 선한 전쟁. 이 세이나 전쟁은 누가 누구의 싸움이냐면 그 당시 근대식 무기로 장착한 일반 그 군인들과 그 예전에 정통 사무단이 된 싸움이야. 결국 누가 이겼어요? 정부군이 이겼죠. 그래서 근대식 병력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의회를 보면 국내의 어떤 그 뭐냐면 위기 사회를 표정 분류력을 동원하고 사회 통제를 완성했다는 얘기인데 한계도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 농민들의 입장은 좀 불만이 많아. 왜냐면 자신들 예전에 군대를 안 갔죠. 지금도 군대 가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징병반대의 인기가 일어나. 징병반대 인기. 사무라이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죠. 사무라이는 왜 불만이 있겠어? 군인이 되는 게 자신의 특권인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신분적 우위를 내세웠는데 이게 폐지됐잖아. 그리고 똑같은 군대 가고 예전에 아래 것들과 같이 훈련받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것들이 상관이면 상관도 모셔야 되잖아. 불만이 많은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교육에서 이제 그 서양식 학제를 도입해서 수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죠. 그래서 6세 이상의 남녀의 수학교 의무학을 실시해서 국민국가 형성이 일환됐다. 그래서 이때 국가교육 간섭이 처음에는 수학교 의무교육에 수학교를 안 넣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 안 왔어. 네,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천천히 수학교 의무교육을 시면서 의무화가 됐다는 거. 그래서 대학이 성립됐는데 이때 이제 그 제국대학, 도쿄대학, 그러니까 제국대학이 7개 제국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쿄대학이야. 도쿄대학, 우리나라도 서울대학, 경성제대가 거기 제국대학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이오대학은 이제 누가 만들었죠? 후자 이기치. 네. 그래서 사범대학, 여자학교, 그 다음에 상호학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며칠 않았는데 와세대학 아시죠? 와세대학. 그것도 이제 우리는 연고대 정도 해결하는 거. 그 와세대 대학은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저희 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오쿠마 시게노부. 시게노부 아시죠? 그 영국식 헌법 주장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만든 게 그 와세대 대학이고 게이오 대학은 저희 호야 유키치가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조법인데 이거 별표 2개 줘놓으세요. 자, 이 지조법은 조세대의 근달표의 지세학부인데 왜 만들냐? 예전 복고학과는 생산량을 기준했기 때문에 완전히 재정학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제는 복고학과가 아니라 기준이 지세야. 지세라는 건 아니 지가인데 지가는 건 뭐죠? 땅의 가격이죠. 생산량은 다른 거야. 지금 여기 여기가 어디야? 신촌 일대죠? 땅은 높죠? 여기 농사일 때 하면 생산이 높겠어요? 아니죠? 근데 나중에 그런데 저기 호남 쪽에서 농사 지으면 생산이 높죠? 예. 근데 딴 건 어디에 비싸? 여기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직간을 기준으로 했다. 직간을. 그래서 직간은 그 변동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고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대적 어떤 물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토지 소유권 인정하고 토지의 수조권을 국가에 환원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번들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다 환원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건 갖다 바치는 것을 근납으로 고치고 지가를 3% 결정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 그래서 소유권 인정해주는 대신에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자, 여기 3%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도 불만이 있어. 왜냐면 3% 예전에 세금 냈던 것보다 3% 지가가 높은 동네 있죠. 지가가 높은 동네는 어떤 동네 있어요? 기내 지역, 그 다음에 도쿄. 거기는 생산량이 낮지만 물가는 뭐냐면 저기 땅값은 기준 볼 때는 높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좀 뭐냐 반발이 많아. 인기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도 많으니까 2.5% 인하를.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종전에 있었던 2페이지라든지 영소자 특권들 다 무시했고요. 네. 영소자 특권이 뭐겠어요?
소장님들에게 연구인, 소장에서 권리인데 이런 것도 바뀌고요. 뭐에 입각해서? 일부 일권주의 입각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이제 그 부활할 때 있었던 지게 발급하고 그다음 일제시대 때 뭐가 있었죠? 토지조사. 일부 일권주의 입각한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 지적부분 또 어디에도 많이 들어갔죠? 갑신정변 때 그 갑신정변 그 정강 내용에 지적법 개혁 내용 있죠? 예. 자,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체제가 했고, 그 다음에 그 뭐 공급폐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복록폐지 진료처분이라고 하는데, 자, 진료이라는 것은 뭐냐? 연봉이에요, 연봉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적 그 무사들이 갖고 있는 연봉 수익을 폐지하고, 그 연봉 수익을 누가 받겠다는 거야? 국가가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파족, 다이모들이나 사무라이들이 그걸 폐지 불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돈을 줬어. 얘네 월급식으로 국가가. 그러니까 세금을 넣어갖고 그 일부를 떼가지고 월급을 줬는데 너무 이게 부담이 큰 거야.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 금속공채 증서를 준 거야. 그래갖고 20년 후, 30년 후에 화폐로 점사 주겠다. 근데 수익원이 없는 하족이나 서족들은 어떻게 돼요? 예? 굶겠죠. 그거 뭐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 금속채권, 금속공채증서를 뭐야? 갖다 팔아. 채권 시장에. 그러면 채권이 갑자기 팔면 어떻게 돼요? 채권 못 받죠.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몰락을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제적 압박 때문에 사족들이 나중에 반발한 원인이 됐다. 물론 사족 중에 시대를 잘 잡아가지고 먼저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정치가 된 사람도 있고, 일본은 또 이제 경찰되고, 경찰되고, 교사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상당수가 그 예전에 이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몰락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자, 그다음 식사업 정책인데, 식사업 정책은 우리 많이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죠? 부함할 때, 민간이나, 그다음 강부정권이 내줬던 것이 식사업이잖아. 식사업의 사안은 뭐예요? 상업, 자본주의, 유럽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도입을 하는 거죠. 나무에, 식물에 나무 심는 거죠. 그 유럽의 어떤 생산 시스템을 우리나라 그대로 도입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무기공장이나 강산경영, 철도구설, 근대적 합체지도, 여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지역하고 도쿄 지역이 금하고 은을 같이 사용한다 했죠? 지역마다 다 근본이, 은본이 이렇게. 그걸 하나로 합쳐져. 원래는 은본이었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죠? 근본이. 근본이 태안대로 바뀌죠. 예전에 한국 사회 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제도를 제정하고, 전화, 전신을 도입하고 등등. 그래서 상상적으로 좀 보면, 신도가 국교화돼요. 그러면 신도가 국교화되면서 뭐가 분리돼 나가죠? 불교가 분리돼 나가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분리되면서 불교를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도를 국교화시키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사원이나 국상이 파괴되고 폐물 정체인데 왜 불교를 분리시키는 거냐? 신도는 제 우주원이가 누구예요? 청왕이죠.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온갖 석가모니 보살들이 다 있어. 같이 있으면 석가모니하고 동격이 되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청왕을 더 우대하기 위해서 뭐냐면 탄압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정책들, 재정일치적인 모습들이 근대 국가에 반대가 안 돼. 근데 영국과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반대를 해. 그러니까 일본이 또 시원는 사람들 많이 잘 듣잖아. 시도하다가 또 어떻게 돼?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예. 자, 기독교는 그 당시 우라카미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냥 외국의 항의를 받고 기독교는 묵인하고 넘어갔다.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뭐냐? 국수주의고 군국주의, 제국주의 체제로 이제 성립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다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강자판이 일본사 보면 농업판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건너서 뜰게요. 어차피 나오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APC는요, 150페이지, 메인 유시가 중앙집권 파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은 누구죠? 네. 신정부는 국내 혼란 속에서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5개조의 서문을 발표하여 개국 방침과 공의 여론에 따른 통치 원칙을 밝혔고 고대 회정관제를 바탕으로 정부기구를 조직하였다. 또한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고 천황을 도쿄로 옮겨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1869년 도신전쟁이 마무리되어 군사적 안정이 회복되자 정부는 중앙집권화를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1869년 1월 정권의 핵심인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의 번주들을 설득하여 이들이 누려온 토지와 인민에 대한 세습적 권리를 정부에 반환하는 판적 봉환을 단행했으며 다른 번들도 이를 따랐다. 판적 봉환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번주들을 지번사에 임명하여 번을 지배하게 했다. 또한 신분제도를 개혁하여 다이묘와 상층 귀족은 화족, 일반부사는 사족, 농공상민은 평민으로 정했다. 더불어 상인평등의 원칙을 입각하여 평민의 성씨 사용, 신분 간의 결혼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허용했다. 1871년에는 번들을 통폐합하여 현을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임명한 지사를 파견하는 패론치언을 단행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직접 통제하게 됨으로써 막번체제는 완전히 해체되고 전국의 중앙집권화가 완성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1872년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을 기초로 한 근대적 군사제도를 탄생시켰다. 막말의 반막부 운영 과정에서 조슈번이 창설했던 무사, 농민, 혼성부대의 경험을 통해 근대적 전투에서 무사가 아닌 평민으로 구성된 군대가 효율적 임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872년 국민개병의 원칙을 담은 징병 보유를 발표하고 1873년에는 징병령을 분포했다. 더불어 1872년에는 병부성을 폐지하고 육군성과 해군성을 설치하여 군제 정비를 진행했다. 1873년에는 지조개정을 단행하여 조세제도의 근대화를 꾀했다. 정부는 막부의 연공징수권을 계승했지만 연공 수취가 밀가의 변동과 작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없었다. 정부는 토지 세제의 개편을 목적으로 1871년 법적으로 금지되어 온 토지 소유권과 매매권을 인정하고 토지 권리 문서인 직권을 교부했다. 다음 단계로 1873년에는 지조 개정 조례를 공표했는데 주요 골자는 지조를 지가의 3%로 정하고 이를 직권 소유자가 매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지조 개정으로 매년 일정한 세수가 확보되어 재정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정치, 행정, 군사, 재정 전반에 걸쳐 급속한 개혁 정책을 통해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중앙집권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흔히 봉건적 특권을 빼앗기게 된 사족층의 불만과 반발이 이어졌다. 징병제, 지조 개정과 같은 정부 정책은 농민들에게 경제적, 물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1870년대 내내 각지의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 여기 보면 이제 307페이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3번을 볼게요. 1번에서 자유민권의 전개된 결과를 나타나는 사실은, 자, 이거는 이제 메이저 유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같이 풀어보는 건데, 답은 벌써 3번 나왔죠? 1번, 2번, 3번. 이거는 메이저 유시는 관련된 개혁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과 관련된 개혁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좀 볼게요. 4번. 자, 그 다음 메이저 유시 시작할 때 그 5개조처럼 어서 보는 내용이다. 읽고 물어내 답하시오 있는데, 자, 1번은 A, B, C. 그 다수의 언론을 개방하고 뭐냐면 참여를 확대한다는 결과를 정치가 어떤 변화를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뒤에는 자유민권운동이나 1920년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같은 민권운동을 정당화시켜요. 네. 그래서 이건 일본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후대에 그렇게 해석되어진 거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 유신기간에 이루어진 여러 개혁 가운데 구리의 누수를 버리고 지식의 새롭게 구하고 이런 말 있죠. 앞에 이제 제가 언급한 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문명개혁론. 요건 뒤에 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와 관련돼서
당시 지식인들은 주변 국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것도 좀 뒤에 할 텐데 그 당시 농경개혁을 주창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누구예요? 후쿠시마 유키치죠? 후쿠시마 유키치는 초반기 때는 계속 나중에 그 후쿠시마 유키치는 후기 때 갑시년 이후에 그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타라이 공동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건너서 북아파, 유럽 건너가자. 유럽을 편입되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되게 수준이었는데 아시아 국가는 되게 야만시하고 그 계약을 침략이 된다고 인식했다는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자유민권 운동자들은 되게 이중적인 게 뭐냐면 아는 일본의 어떤 인권이나 민권 이익환경에서 바꾸는 침략 정책을 내세요. 침략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부를 가지고 일본의 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겠다. 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대는데 자, 하여튼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자, 5번을 보면 자, 다음은 메이지 정부가 추진한 개혁 정책의 일부다. 이학보다 사절들의 판결 목적을 쓰고 B를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자, 목적도 그 나중에는 조약개정과 예비교섭, 선진국제를 문물 조사. 근데 조약개정 부분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제도와 문물 조사는 성공했죠. 그 다음에 상품 시스템 토지조사답을 지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지가를 상권에서 합해당으로 납부하게 되는 건 무슨 법이죠? 지조법, 지조개정이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